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탄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장현 일대이며 오전 5시 5분쯤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5시 15분쯤에도 미상의 탄도미사일 항적 1개를 추가 포착해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 지난달 26일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성공적인 다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 이후 공중 폭발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북한의 주장은 과장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례적으로 감시 장비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북한은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펼친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비난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도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을 통해 다영역 합동군사 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채모를 갖춘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우리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의 주범인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북한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 초상휘장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단독 우상화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우려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상반기 경제, 국방, 외교를 결산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북한.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데 2일차 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사진 속 간부들의 왼쪽 가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초상휘장이 포착된 겁니다. 이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함께 들어간 휘장을 착용했는데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들어간 휘장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초상휘장은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우상물인데 김정은 초상휘장의 등장은 선대를 넘어선 절대적 우상화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에서 개인 인물에 대한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과 어떤 인물의 근거에서 존립하고 있는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김정은 개인의 얼굴로 이게 교체됐다라는 것은 곧 김정은 시대에 김정은의 모든 것을 이제 집약하는 체제의 작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명칭을 4.15로 바꿔 선대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물에 김정은 위원장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공개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단독 초상휘장까지 등장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가 강조했던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국가론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 국가, 교종국가로 규정한 상태에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 절대 독재 강화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위상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전문가와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새벽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재원과 기종은 분석 중이긴 한데 어떤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네. 이것이 이제 지난번 26일 날 발사한 것에 다시 이제 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지
이걸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발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최근에 다탄도 시험을 주장을 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 발사를 한 건데 이렇게 닷새 만에 도발한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좀 북한이 좀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6일 날 다탄도 미사일 발사했다고 했지만 이게 실패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한미일은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네. 날씨는 또 장마철이라 미사일 발사에 전혀 좀 적합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동당 전원회의는 진행 중이라서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서둘러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난달 26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측은 실패로 규정을 했고요. 북한은 다탄두 발사 시험 성공이라고 자평을 해서 엇갈린 반응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발사에서 지난번 시험을 보완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도 네. 조금 더 분석이 우선 필요하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북한은 이걸 발사하고 난 뒤에 다탄도 분리했고 유도 조정까지 마쳤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합참은 이게 하강 단계에서 이게 분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탄두라고 그러면은 하강 단계 분리될 때 탄두가 뚜렷이 구분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상승 단계에서 폭발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폭발을 한 거고, 또 이제 파편이 이제 여러 가지로 파편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의 감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걸 공개했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합참의 분석과 합참의 영상 공개한 것을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이런 다탄두 분리를 위한 이런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네. 오늘 발사한 것이 이것에 대한 보완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합참의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은 너무 초기 단계에 폭발을 했기 때문에 분석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자, 북한은 어쨌든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중에 있는데 어떤 무기 체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선 극초음속이라는 거하고 다탄두라고 하는 게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 5 이상의 이렇게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날아가다가 풀업 기능, 갑자기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할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너도 나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면 통상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두가 한 개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표를 찾아가서 이제 목표를 격파하는 건데 작게는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많게는 한 15개의 탄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MIRV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달하고 4월 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때 시험도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나 다탄두 기술은 이제 지난번 26일 날 발사했던 것처럼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탄두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ICBM이든 또는 IRBM이든 이 미사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격이 안 되고 목표를 찾아가서 이걸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다탄두 기술과 재진입 기술은 아마 이런 IRBM이나 ICBM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마지막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술들을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다탄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성공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앞으로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북한은 이 다탄두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여기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북한이 2021년도에 제6차 당 노동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5대 핵심 기술을 얘기했는데 네. 이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시험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아마 기술 지원도 좀 받고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에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북한이 이 일을 사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험 의도가 한미 훈련에 항의하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대응하는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덤 엣지 훈련은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포함해가지고 한미일의 여러 함정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군기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상훈련, 공중훈련, 무슨 차단훈련, 대잠수함 훈련, 군함구조훈련, 사이버 훈련 등 7개 훈련을 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하는 훈련을 다영역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한미일의 이런 다영역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26일 날 북한이 발사해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별도로 또다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짚어볼게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회의 네. 일정 도중에 발사한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이 지금 급하죠. 뭔가 네.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군사 분야의 성과를 이렇게 축포처럼 이렇게 이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보였잖아요. 아하. 오히려 26일 날 이제 발사한 것이 그게 성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이렇게 뭔가를 과시적인 성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이렇게 뭐 한 발이든 두 발이든 또는 몇 발이든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라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마 어제나 오늘까지는 아마 주로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한미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아마 논의하게 될 거거든요. 네. 아마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원회의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원회의 참석자들이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초상 휘장도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 단독 우상화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여기 이제 자신의 세계를 꾸민 게 어떻게 보면은 뭐 14년차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마 김정은의 우상화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마 4월 달에 김일성 생일 때 뭐 이걸 김일성 생일을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태양절을 4월의 명절 또는 4.15 명절로 아주 격화를 시켰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5월 달에 노동당 간부학교에 그 개교식 할 때도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똑같이 김정은의 초상화가 등장했단 말이죠. 네. 이때부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김정은 우상화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를 이제 달고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걸 보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또 이를 두고 한미일 3국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측이 어떤 대응을 이어갈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안보리 회의에 좀 넘겨가지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이사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 다음 주일 겁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이런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 상당히 좀 협의하고 향후 어떻게 대책을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시간이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9일부터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은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한 달 유류비는 4,920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하면 한 달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합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늘부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변경합니다. 서초구는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제한 시간을 새벽 2, 3시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하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때 압구정역부터 수서역 구간을 다니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자 지금은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됐습니까? 네, 이곳 제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은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출근길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역사 내에선 때때로 정상 운행 중이란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는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새벽 3시 40분쯤에는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은 한때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출동해 유독가스 배출 등 조치를 벌였고 새벽 5시 40분쯤 조치가 완료돼 일단 운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 작업 차량 모터카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시간이라 현장에 탑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첫 차 등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열차 간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근길 열차 운행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호선 대치역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여전히 윗선으로 뻗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9일이면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일주기가 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는 거의 파악했고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곧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중순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엔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수사외압 사건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딥니다. 최근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온 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윗선에서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윗선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에 대해선 소환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보다 수사할 대상이 넓고 검토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행위자부터 받은 지시가 직권남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단계별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특검이 출범되지 않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다 오는 9월엔 검찰총장 교체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을 위한 사흘간의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두고 야권은 강행 처리를, 여당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 문제를 매듭 짓고 이번 주 문을 닫는 22대 첫 국회 6월 임시회. 하지만 대정부 질문을 위해 사흘 연속 본회의가 잡히면서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대여 공세의 분수령으로 삼고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온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처리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의 이중 엔진으로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며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엔 보통 법안 등 안건 처리를 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이 같은 민주당 행보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에만 몰입하며 정작 대화와 협치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망각했던 겁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등을 시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법안 처리, 탄핵 협박은 반드시 국민 지탄과 역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이어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중심으로 양측 간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특검과 김홍일 탄핵안 등 쟁점 처리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는 정 실장과 성태훈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 3명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7명을 비롯해 모두 16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증인으로 채택된 참모들은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넣고 집중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선 연일 1대3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한증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거듭 당정 관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지적에 한동훈 후보 측은 협박과 분열의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한동훈 대 나머지 3명 후보 구도로 흐르자 한동훈을 향한 공포 증세, 이른바 공한증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경험이 없음을 강조하며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긴 무섭다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한 후보가 당권에 도전하기까지 대통령과 단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당원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첫 번째로는 소통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가 없고요. 세 번째로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공안증의 다른 이름은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고 지적하며 특히 최상병 특검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원들은 한동훈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합니까? 국민의힘은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윤상현 후보는 자신과 나 후보 중에 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동시 저격했습니다. 대권 주자로서 당의 분열만 일으킬 두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당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단 겁니다. 적어도 민당한테 패한 분들은 자숙과성찰의 시간이 아니냐.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이 싸움은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총선 시기에 나머지 세 후보가 자신과 함께 선거 지휘를 맡았고 진심을 다해 세 분 당선을 위해 뛰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후보 캠프도 공안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체제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당원과 국민에 대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여당 대표 경선에서 당정 관계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전이 낯선 광경은 아니지만 연일 계속되는 윤심, 친한 반한 논란에 당 개혁안이나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합참에서 알려온 소식인데요. 조금 전에 대담으로도 알아봤듯이 오늘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닷새 만의 도발이었는데 관련 재원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측, 우리 군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합참이 밝혀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에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장실은 우 의장 개인 SNS에 올린 공지문에서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건 국회 본연의 의무라며 우 의장이 신속한 대응 조치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속이 폭증해 웹사이트가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가 70만 명을 돌파하자 조국혁신당은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협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조만간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전 국회의장의 주장을 거론하며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청원 동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김 부소장은 YTN과 통화에서 자신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모든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인 만큼 검찰이 A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아이 얼굴을 때리거나 온몸으로 누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묻힐 뻔했던 학대 정황은 입사한 지 열흘 정도 된 다른 보육교사의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립니다. 곧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굴리고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자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 솔직히 처음에 못 믿었어요. 항상 저한테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도 잘 놀았어요 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뒤에서는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 걱정했는데 이제야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개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밤에 깨가지고 한 번씩 한참 동안 경기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막 물건 같은 거에서 막 집어 던진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배기들을 상대로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은 고작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가해 교사들은 모두 퇴직시켰다고만 말한 뒤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혹시나 아이 마음이 크게 다친 건 아닐지 걱정만 할 뿐입니다. 어린이집은 조금 지금 당장은 못 보낼 것 같고 너무 또 일단 애기 심리치료 같은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서 일부러 일도 퇴사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위탁시설에 맡긴 반려견이 크게 다쳤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일이 종종 반복되는데 법적 공방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여행을 가면서 애견 호텔에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만에 호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는 겁니다.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미안했었어요. 이 강아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너무 분해했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황급히 A씨가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아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는데요.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버찌는 이렇게 깁스까지 차게 됐습니다. A씨는 욕조에서 떨어져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며 호텔 측에 CCTV 영상과 함께 수술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욕실 안에는 CCTV가 없고 전부 자기들 과실로 볼 수는 없다며 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 상당히 당황했었고 그다음에 억울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호텔 측은 갑자기 휴점을 내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다른 개에 물려 다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 호텔 같은 동물 위탁 관리 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주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 보니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열람 신청을 정식으로 하면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유사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은 좋죠.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좀 빨리 조속히 해결하려면은 법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사고 경위 파악이 더 어려운 만큼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주요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아동 학대 혐의로 이제 피소가 돼서 논란인데 손 감독 측과 피해 학생 학부모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다. 합의를 하려는데 얼마 받을까요? 그럼 댓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여기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 제 입장에서. 그냥 픽스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거기에서 진짜가 뭐 사과가 있고 뭐가 하면 그 밑으로도 상관없어요. 네, 참 뭐 10억 얘기도 나오고 5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선 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3월 19일에 이 손흥정 감독 그리고 손흥윤 코치 그리고 다른 코치 이렇게 세 사람이 일단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각각 피소가 된 겁니다. 이 혐의 사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손흥정 감독이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입장문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2024년 6월 22일에 내 쪽짜리 이제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아이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드린다. 다만 이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피해 아동 측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그 입장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모함이다. 이것은 2차 가해이고 이 당시에 손 감독이 사과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처벌 불원서 그리고 언론 공개 금지 그리고 축협 징계 요청 금지 이 세 가지의 이런 서류를 요청을 하다 보니까는 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던 것이지 네. 이것이 진지하거나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입장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6월 28일에 디스패치에서 16분가량의 일부 대화가 담겨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앞서 들었던 내용도 그중에 일부인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이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이랑 조금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아하. 진지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5억 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 뭐 분노의 표현으로 홧김에 한 것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대화가 길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이 피해 아동 측의 입장문과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혹시나 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사건 관련해서 합의금은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정해진 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가해자가 뭐 굉장히 재산이 많고 내가 이걸 많이 드리겠다라고 하면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해도 뭐 이렇게 가해자가 준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기준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의 다른 내용도 좀 짚어보면 이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로 계산하면 뭐 얼마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뭐 기준 사회통념상의 어떤 기준을 제시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 녹취록을 제가 전체적으로 들어봤는데 일단 아마 변호사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라는 것은 금액의 기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기준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인정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1,500만 원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이제 피해 아동 측 아버지도 뭐 1,500만 원 민사로 가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혹시나 이 유명세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암시하는 그런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계속해서 이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자, 학부모 측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론몰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학부모 측에서는 이 녹취록이 전체 대화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편집이 되면서 왜곡이 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이 전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화 전후 사실관계도 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함이다. 이게 굉장히 합의금을 이렇게 조금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모함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뭐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 이런 입장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자체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가 있었느냐인데 이게 지금 합의금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혹시나 이게 쟁점이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해 줬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녹취록의 일부 이제 편집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진지한 금액의 제시가 있었다라고 불려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진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 감독 측이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한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반은 아닐 것이라고 보이고 또 이렇게 녹취한 부분을 공개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제 처벌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뭐 허위사실적시든 사실적시든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개에 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녹취에서도 뭐 진정한 사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그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는 송 감독 측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진지한 사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시간 수사대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일방의 사실관계만 이제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이 보도 자료에서도 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사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뭐 사실 뭐 사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이 어느 쪽인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이 진지한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언론 보도를 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이런 거액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 또 이걸 만약에 이제 따르지 않으면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위협을 한 이러한 행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공갈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하. 2017년경에 이제 고등법원에 있었던 판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대법원까지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대화 내용 자체가 이 공갈에 해당하는 이 기존 판례에 있는 이런 태도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공갈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갈 미수겠죠. 이 공갈 미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학대를 참다가 용기를 냈다는 게 이제 학생 측의 입장인데 만약에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속성에 좀 더 처벌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가 지금 3명이고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달라요. 이제 손흥정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려진 것은 이 손흥정 감독이 이런 훈련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폭언을 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네. 그리고 손흥윤 코치, 이제 손흥민 선수의 형이죠. 이 손흥윤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에 이 중앙선부터 골대까지 20초 내에 뛰는 그런 이제 그 과제를 친구들한테 주고 이 학생들한테 주고 이 아동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엉덩이로 코너킥 봉을 때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피해 학생이 이거 20초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치 같은 경우에도 뭐 폭언이라든지 일부 폭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이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이 피해자의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장소, 시기, 그리고 이 피해자와 이 가해자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정서적이나 뭐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네. 이게 단순히 뭐 지금 현재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다 학대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신체적 학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폭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판례를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네. 일단은 신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이제 폭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 두 피의자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훈련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뭐 그렇다면은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에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건 학대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동이 스스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저희한테 폭언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동의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요즘 뭐 학원 같은 거를 봐도 뭐 스파르타식 교육이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학원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고하는 학원에 부모가 아이를 등록을 했다면 그런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학부모가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스파르타식 뭐 이제 학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스파르타를 한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스파르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뭐 공부를 이제 하겠다 이런 것이지 폭언을 한다든지 신체적인 학대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다가 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학대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뭐 학대 행위에 빠질 수 있는 뭐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동 학대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거액의 합의금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가 검찰 단계에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한 행위가 이제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신체적 학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정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뭐 손흥정 감독이라든지 이런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달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 기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또 드러났어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던 사건이죠. 이 40대 남성인 A씨가 대기업 냉장고 배송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송 업무 과정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 집들에 대해서 이 피해 여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어떠한 피해 여성들의 몸을 찍은 듯한 사진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 기존에는 주거침입 혐의만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네. 현재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추가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지금 뭐 피해 여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보니까 카메라도 무음 상태로 촬영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카메라를 무음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피해 여성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무음 카메라라는 것은 이게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거는 어떤 혐의가 되는 건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혐의 같은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상에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는 피해자도 굉장히 다수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지금 지난 4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꽤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법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 전화와에 대해서 112 신고가 67년 만에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112 신고가 지금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일에 제정이 됐고 이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112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처리 의무도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112 신고 관련 이런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는 뭐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이 돼 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법적으로 발전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법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7월 3일부터 시행이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럼 어려웠던 건가요? 예, 이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제 7조에 의해서 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거절을 했을 때 이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게 뭐 출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 신설을 통해서 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강제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한 좀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실제로 112가 이제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급박하게 집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부를 해서 이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가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 자체가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 경찰관 입장에서도 이 직무집행법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급박할 때 행사할 수가 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도 이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행에 조금은 더 원활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난 명령권도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피난 명령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이 안전에 대해서도 이제 관장을 하는 그런 이제 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로 뭐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난하세요, 도망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거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집행법에는 이 부분 따로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8조 사항에 규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를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성을 추가로 둬서 이러한 뭐 피난 행위의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장난 신고 전화도 사실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요? 예, 지금 112 신고에 대해서 장난 전화라든지 거짓 신고를 했으면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60만 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 이제 벌금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신설을 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고 그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컨테이너로 된 간이 여자 화장실로 안내해준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그 화장실이든 뭐 들어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틈이 있는지, 천장이 비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살피고 또 옆에 사람이 있는지까지도 공포감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화장실 창문에서 피의자 지문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화장실 창문 쪽으로 드나들며 몰카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화장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도 포렌식을 해야 되지만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까지 보면 이게 단순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몰카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상쾌한 7월의 첫날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소강과 습도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주말부터 지금까지 무려 37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제주도는 오늘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습도입니다. 장맛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날이 무척 후텁지근해졌는데요. 오늘 내륙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기 쉬우니까요. 외출 시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고요. 땀이 나기 쉬운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자세한 시간대별 날씨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조금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31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됩니다. 이후 저녁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자정에는 2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나타나는 내륙과는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는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남해안에도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붓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에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화성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다른 22명의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사당국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 운구차가 추모공원에 들어섭니다. 장례를 먼저 치른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은 공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이 최고죠. 잘 먹고 살려고 일을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큰 인명사고 나게 보통 다 도루묵 아닙니까? 아직 다른 희생자 22명의 장례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분향소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이곳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23명의 넋을 기린 추모객은 360여 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단체는 공장 사측인 아리셀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내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가족과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숨진 희생자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뭐 안전교육도 잘 냈다는데 왜 애들이 다 죽었겠어요. 어떤 진짜 대책 방안이라도 가지고 좀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당국이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 철저히 밝혀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경찰은 생존자 등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온 상황.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사고 예방법이나 대피 경로 등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장 안전관리 문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시작으로 조만간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사측의 안전교육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생존자와 목격자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회사가 안전 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교육이 부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강제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 자료 등을 압수한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이 지난 3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홍배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 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리셀은 산재보험료 580만 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를 일방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는데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됐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된 안건 역시 화재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는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입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논의 결과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입국과 이동 편의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소방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구성 협상 여파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한 뒤 첫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의식한 듯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이에 민주당은 고위당정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이라며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정 합의라니 행정부에 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가지 실력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면 정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이 쏟아지고 이에 민주당도 총선 민심에 부응하라고 맞서는 등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선로에서 불이 나 한때 3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초동 조치가 완료돼 지금은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현재 지하철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대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은 현재 정상 운행 중입니다. 시민들 출근길도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역사 내에서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란 안내 방송이 때때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새벽 3시 40분쯤에는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은 한때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소방당국이 출동해 유독가스 배출 등 조치를 벌였고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새벽 5시 40분쯤 초동 조치가 완료돼 일단 운행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 정비 차량 모터카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시간이라 현장에 탑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열차 간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역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집안 곳곳을 제어할 수 있어 많은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월패드. 그런데 해킹 등 보안 문제가 잇따르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법이 도입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월패드 앞부분을 보면 보통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비추고 있는 이 카메라들 인터넷에 연결돼 집주인이 관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패드가 무더기로 해킹돼 무려 40만 가구 입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주민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해킹 피해자가 온라인에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사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래서 바로 뭘로 가려야 되나 해서 진짜 아이 네임 스티커로 일단 처음에 가렸어요. 이렇게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13,000여 개 단지의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죠. 그런데 일각에선 이러한 계산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늘어날 관리비가 정부 추산보다 50배나 많은 5천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럴 경우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이번 법안에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했는데 이 가운데 월패드가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관련 부처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지나치게 넓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반발이 빗발치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안 문제 해결하려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꼴인데 당장 이번 달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 제기된 문제 점검을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마치 의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화면으로 짚어보시죠.
네, 기준은 외래 진료 365번입니다.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2,4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횟수는 15번이 조금 넘습니다.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66회 진료 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였습니다. 정부는 외래 진료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외도 뒀습니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 희소, 난치 질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넘게 늘면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6월보다 5.1% 증가한 5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로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네, 집단 휴진을 재추진했던 의료계가 휴진 대신 토론회를 예고했죠. 따가운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다음 집단 행동으로 모든 직역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계 대토론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토론회 날 집단 휴진까지 하기로 뜻을 모았던 의대 교수들도 휴진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철회한 점 등 따가운 여론과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휴진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환자한테도 이제 그 진료를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지금 필요한지 안 하는지 논의도 많이 했고요.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포했던 의사협회의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휴진은 곧 병원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데다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부 비판과 반발도 동력 확보의 걸림돌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에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집단행동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참석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의 실효성을 묻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과 내부 결속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소아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중증 응급진료 장비가 부족한 아동병원이 3차 병원에서 해야 할 소아 응급실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회원 아동병원 5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동병원의 90%가 소아 응급실의 대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병원협회는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전반적인 소아 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응급 중증 진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아동병원이 소아 응급실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 신입생 3명 가운데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올해 입학생 13,141명 가운데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카이 입학생의 32%가 서울 출신이란 겁니다.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이 16.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입니다. 반면 이들 세 대학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출신과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 출신은
모두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들 3개 대학의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 평균은 30.2%로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41.3%보다 11.1%포인트 낮았습니다. 출신 고등학교 비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일반고 입학생 평균이 71.5%인데 비해 스카이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55.4%에 그쳤습니다. 대신 자유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목 자사고 입학생 비율이 4년제 대학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라 졸업생 응시가 얼마나 늘어날지와 N수생 증가가 난이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아동 청소년 약 2만 명이 추가로 서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북한 이탈 주민 자녀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수강 가능 대상자는 1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첫 TV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고액 후원자들과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4개 주에서 7차례 유세 행사를 이어가며 사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ly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보다 3살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바이든 사퇴는 선택지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ll, what do they think about the other guy? Do they think that he has the integrity to be president after that performance? 하지만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익명의 고액 후원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으론 대선 필패라는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바이든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는 이만 물러날 때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도 후보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Not only is this a political hydrogen bomb for him and the Democratic Party.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을 맞아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를 상의할 거라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에 키를 쥐고 있다며 후보직 거취 결정에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가족 모임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후보직 사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경찰이 13살 소년이 갖고 있던 장난감 권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의 소년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는데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밤 10시쯤 미국 뉴욕주 유티카에서 청소년 2명이 경찰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무장 강도를 쫓고 있던 경찰은 이들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년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경찰이 급하게 뒤를 쫓습니다. 도망가는 소년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경찰은 이것을 권총이라고 생각했고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은 소년이 자신에게 총을 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소년의 가슴에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individuals fled from the officers on foot. While fleeing, the youth displayed what appeared to be a handgun
and a Utica police officer ultimately discharged his firearm once.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소년은 경찰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소년이 들고 있던 것은 글록 17 5세대의 복제품, 즉 비비탄 총이었습니다. 한순간 아들을 잃은 엄마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고 경찰의 소년에 대한 총격에 강하게 항의하는 시위대로 회견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called this press conference not just to explain and be completely transparent, but to offer our condolences to the family, the community, and all that are involved. 유티카 경찰은 이번 사건이 모든 이에게 충격이자 비극이라며 바디캠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또 뉴욕주 검찰 역시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열대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남동부 쪽으로 북상하면서 전문가들이 매우 위험한 단계로 분류하는 4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베릴이 매우 위험한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일찍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바베이도스 근해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4등급은 풍속이 시속 210에서 249km에 이르는 것으로 일반 주택을 심하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 폭풍우가 몰아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했는데 이탈리아 남부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언덕의 폭포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 쏟아집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밤새 헬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헬기를 동원한 구조작전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Tutta la notte. E acqua così noi sono 25 anni, anche più, che veniamo sempre qui passare tutta l'estate. 마을을 흐르던 강은 진흙탕 폭포로 변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도 온통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스위스에서도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 도르트문트에선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는 물바다로 변해 수백 명이 대피한 주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도시에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It's very hot.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지구촌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와 동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리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 X에 초동 조사 결과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이 공개한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폭발 당시 충격으로 건물 1층과 정면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보낸 무장 드론이 골란고원 북부에서 폭발해 이스라엘군 1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입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몇 시간 동안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최근 자국에 대해 잇따른 공격을 저지른 무장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공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장조직 이슬라믹 지하드는 사망자가 자신들의 현장 지휘관 중 1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습이 이루어진 누르샴 난민촌은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의 근거지로 알려져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무력 충돌이 증가해 지난 8개월 동안 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동거 정부가 27년 만에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 압승. 1차 투표에서 33% 득표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Et c'est donc le RN qui arrive en tête de ces élections législatives avec 33% des voix suivies. 이에 따라 국민연합은 프랑스 하원 전체 577석 가운데 260석에서 310석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La démocratie a parlé et les Français ont placé le Rassemblement national et ses alliés en tête et ont pratiquement effacé le bloc macroniste.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이 28.5%의 득표율로 115에서 14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쪽은 3위입니다. 22%의 득표에 그쳐 의석수가 90에서 120석으로 예상됐습니다. 1차 투표율의 잠정치는 67%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총선 당시 1차 투표율의 87.5%보다 19.5%포인트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감행한 조기 총선에다 극우의 약진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겁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오는 7일 2차 투표를 치릅니다. 2차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여소 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사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거정부에서는 각종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방향을 수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위령시설 설치를 요구하자 일본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한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당시 대상 기간을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며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다루라며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권고에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전략을 책정해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은 사도광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위령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하순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사도광산의 등재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위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この佐渡の金山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不断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차관 전략 대화에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논의되면서 치열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고,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은 한일 간 협의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의 요구와 이코모스의 권고를 일본이 얼마나 이행할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양보할 경우 보수파가 한꺼번에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려면 자민당 내 보수파를 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강제 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많은 도시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경남 의령군이 청년 유입 정책으로 작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예쁜 커피숍이 눈에 들어옵니다. 커다란 창 사이로 자굴산이 한눈에 들어와 경치도 좋습니다. 청년 부부가 들어와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평일 오후에도 손님이 꽤 많습니다. 읍내 한 주택가 골목 상가에 자리한 와인바에 들어서니 미술 작품이 손님을 먼저 맞이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정착한 겁니다. 전공인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 사람들과 인연을 맺다가 터전을 잡은 건데 전공도 살려 이웃 주민들과도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령에도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많고 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나 또 의령군의 지자체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찌어찌 계기가 돼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청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차도 마시고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봅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이 의령을 찾아 1박 2일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청년 마을 사업에 선정된 의령 별곡이라는 단체가 수도권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삶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적 간극이 큰데 다양한 청년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장인들과 컬래버레이션으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알려 지역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지난 2021년 소멸위기 전담 조직을 꾸린 의령군은 그동안 청년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펴왔습니다. 청년 공유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자금 지원과 일자리 연계형 사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귀농, 귀촌 가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에서 50%로 뛰었습니다. 귀농, 귀촌 세대 중에 우리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30%에서 37%로 올라왔고 올해 1분기에는 벌써 50%를 차지하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 지역 소멸 위기를 푸는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세 번째로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영화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춘기가 된 주인공 라일리가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겪는 성장통을 그린 인사이드 아웃 2. 듄 파트 2를 밀어내고 올해 전 세계 최고 인기 영화로 등극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문의 10대 소녀 조언까지 받아가며 사춘기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한 게 적중한 셈입니다. When we're at this age, you're suddenly like really critical of yourself and you look at yourself and see nothing but flaws. And I wanted the film to deal with those kind of feelings because I think those feelings are pretty universal. 전작보다 다채로워진 감정 캐릭터들과 함께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점이 흥행 이유로 꼽힙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드니까 그런 거를 캐릭터로 어떻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기세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연령대에 거쳐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관객 무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디즈니랑 픽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여기다 조만간 마블의 대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하는 등 외화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한국 영화가 어떤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프로야구 KT가 삼성과의 더블헤더 2경기 모두 9회에 나온 아찔한 실책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황은 복사한 듯 비슷하지만 경기 결과는 달랐는데요.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KT가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9회 초 투아웃. 마무리 박영현이 김홍곤을 3루 땅볼로 유도했지만 3루수 황재균이 악송구를 범하며 주자를 1-3루로 늘립니다. KT는 결국 류지혁에게 동점 적시타를 허용하고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회 초 점수도 2대1 상황. 이번엔 유격수 김상수가 첫 타자 류지혁의 평범한 땅볼을 놓치며 주자를 1루로 내보냈습니다.
다 잡았던 승리를 날린 1차전의 악몽이 그대로 떠오른 순간 이번엔 마무리 박영현이 스스로 해결사가 됐습니다. 박병우를 내야 뜬공으로 잡고 윤정빈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강민호를 유격수 뜬공, 이성규를 삼진으로 처리하고 한 점차 승리를 지켰습니다. 강백호가 8회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 점이 꼭 장타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돌렸던 게 좀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잠실에서는 SSG가 두산 마무리 김태견을 두들겨 2점을 뽑으며 연승을 거뒀습니다. SSG 구원투수 조병현은 4타자 연속 탈삼진을 추가하면서 10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998년 이대진이 현대를 제물로 작성한 이 부문 KBO 최다 기록과 타입니다. LG는 창원에서 7회 NC 투수 4명을 상대로 8점을 뽑는 빅이닝을 만들며 연패를 끊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은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높겠고요. 경주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무척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시간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도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남해안에도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그 밖에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붓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에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